가성비가 좋을 때는 중국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못 버팁니다. 190개 산업 분류가 있잖아요. 중국이 유일하게 다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국 기업 투자할 때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건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플러스 메타버스화 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건 미국의 그 의도에 의해서 네. 그다음에 사실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좀 봤듯이 네.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 시스템, 정치 시스템의 불안전성 네.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네.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에서 나와서 뭐 예. 베트남이나 인도로 간다 이런 얘기가 사실 우리 2년 전서부터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안 교수님이 네. 그 밸류 체인이 옮기는 건 상당한 맞아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어쨌든 2년이 지났어요. 맞아요. 많이 탈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례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례냐면 이런 경우에는 나오죠. 예를 들면 이미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상승해서 중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중국 사람 더 잘 알겠죠. 그러면 가전 같은 경우 중국 국산이 이제 굉장한 실력을 갖춰서 하이얼 에어컨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분히 중국 국산들이 이제 시장을 핸드폰,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화웨이가 사실 엄청 치고 올라왔잖아요. 국산이 충분히 가성비가 좋을 때는 중국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못 버팁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삼성 스마트폰이 2008년에 떠났잖아. 삼성이 떠났잖아요. 2008년 베트남 갔고.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 삼성 기업이 2008년 이후에 계속 떠났거든요. 계열사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다 중국 국산 기업도 엄청 따라와는 산업들이에요. 이런 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안 돼요. 경쟁력이 모이게요. 이런 애들은 계속 살이 다 그쪽에 있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면서 특히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하면서 지난해 상해 봉쇄는 엄청난 타격 줬죠. 외국 기업들한테. 그렇죠. 왜냐면 와 이거 상식이 어긋나는 나라구나. 원래는 갈증가 없었는데 거기서까지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미국 상공회에서 조사한 데이터 보면 다 안 떠난다는 게 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상해 봉쇄를 보면서 외국인들도 막 2개월 동안 집에 갇혀 있었어요. 중국 국민들은 습관이 돼서, 습관이란 표현 정확하진 않는데 공산당엔 절대적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불만 없이 2개월 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정부가 다 이유가 있겠지. 근데 외국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그 해외 토픽 뉴스에도 나왔지만 외국이 울면서 막 네. 나가다가 잡히고 예, 외국인은 못 참. 외국인은 안 되나 보더라고. 아, 못 참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참을? 그러니까 난리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 제가 학교 애들하고 있으니까 맨날 멘붕이라고 하는데 멘붕이 온 거죠. 역시 이 나라는 답이 없네. 사회주의 국가 답이 없네. 해서 엄청나게 그 외국 기업들한테 타격 준 거죠. 와. 안 되겠네.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좀 두 번째 플랜 B. 그래서 그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번에. 그리고 지금은 그 펠로시가 대만에 갔잖아요.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 본토 간에 지금 충돌이 군사 훈련이 막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지난번에 대만에 막 중국 드론을 막 격추시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대만에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대만에 반도체 밸류체인이 다 있고 중요한 산업이 다 있고 제약바이오 다 있고 이런데 거기에 들어갔던 외국 기업들 또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 이게 지금 전쟁이 나면 막히는데 그렇죠. 또 그래서 지금 불안이 커진 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생각 안 했던 기업들도 생각이 많아지면서 중국 내 외국 기업 CEO들이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 가봐요. 아, 우리가 중국에서 안 할 때 대처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대처처죠. 왜 중국이 생산공장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가보고 포기해요. 아.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노동 효율성이 보장이 안 돼요. 인도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한 일주일 벌고는 일주일 놀아요. 한국, 일본, 중국이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세 개의 나라 민족 정말 특별해요. 정말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고학력자가 많고 소질이 높아요. 그리고 단일 민족성 이게 가치관이 갖고 집중돼서 한다는 게 같아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온몸으로 느껴요. 근데 그래서 인도는 그래서 안 되고요. 다른 나라는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못 가요. 물류 비용이 배꼽보다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말이잖아요. 감당을 못 하고요. 소질도 안 돼. 너무 소질이 낮아요. 그러면 그나마 좀 대체하는 게 베트남입니다. 그렇죠. 베트남 정도. 베트남 가봤는데 인구가 2억이 안 돼요. 노동이 지속
공급이 불가능해요. 첫째. 두 번째, 베트남은 평균 인구 연령이 28세밖에 그게 장점인데 근데 학력이 중국에 훨씬 낮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노동력 공급도 한계가 있고 주요 생태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 중국에서 수입해 갑니다. 그렇죠. 공장은 중국에 베트남에 있는데 실제 부품은 다 중국에 수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물리 비용이 올라가고 왔다 갔다 다시 해야 되니까. 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가면서 그거 알아요? 베트남하고 중국의 무역 규모가 막 세 자릿수로 성장해요. 확 올라. 그게 왜 그런지 부품서 다 중국에 사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없어서 생각은 하는데 대안이 없다.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비용만 높인 계획이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안타까워요. 중국이 저렇게 막 제로 코로나 정책하지, 막 저래지 말이 안 되게 하지.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중국하고 공급망 전쟁하지, 막 오라고 하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정말 난세에 있는 거죠. 난세.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탈중국화가 가속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그럼 팩트는 아니다? 팩트는 아니다. 근데 생각은 많이 한다. 플랜 B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글로벌 다니면서 찾고 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은 멕시코가 대안으로 오고 이 아시안 쪽은 지금 올라온 게 인도,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 수준인데 중국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 중국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190개 산업 분류가 있잖아요. 중국이 유일하게 다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생태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없고 그 중요한 건 시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크다. 근데 지금 인구 대비수만 비교해도 그렇고 땅덩어리도 그렇고 뭐 자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글로벌 아주 뛰어난 기업가들 보면 인디안들이 많잖아요. 인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사실 좀 괜찮은 곳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 봐요. 아니 인도는 그런 건 있어요. IT 인재들 많아요. 아, 그러게. 그리고 영어권 나라예요. 그래서 IT 쪽은 인도가 가장 싸고 인재 풀이 많아요. 근데 지가 말하는 건 제조업 생태계입니다. 예. 그거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과 상당 투자가 기간 필요할 것이다.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인구 대비수 상당히 좋다. 그리고 과거에는 성장하는 어떤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환경이 바뀌지 않냐. 왜냐하면 노령화 사회로 너무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맞아요. 오히려 젊은 층들의 맞아요. 짐이 되는 거고 맞아요. 경제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맞습니다. 의견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 평균 연령이 아까 베트남이 28세라고 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42세 넘었거든요. 근데 2년 전만 해도 38세였어요. 그리고 80년대는 그때 몇 살이에요? 35세인가? 34세인가? 이게 많이 늙었죠. 그리고 중국 농민공들이 평균 연령이 44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왜 노동력 지속 가능성이 있었냐면 농민공들이 막 3억 명, 4억 명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연령이 젊었는데 지금 농민공들이 44세 넘었다라는 거는 이제는 그 농민공들 자식들은 농민공 안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노동력이 저 월급의 노동력이 지금 많이 늙었다라는 거고 공급이 지금 거의 공급이 옛날하고 달라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월급이 또 너무 올라갔고 이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가성비로 하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러나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거 그러니까 사실 뭐 금리나 지준율이나 뭐 여러 가지 이 대책보다도 경제 부양 대책 이거보다도 제로 코로나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 맞죠. 제로 코로나 정책 풀면 사람들이 나 소비를 하잖아요. 중국은 지금 1인당 GDP가 12,000달러 넘었거든요. 근데 한국보다 더 잘 사는 인구가 지금 1억이 넘어 있는데 이 사람들만 나와도 소비를 해도 당분간 소비는 올라가는데 아니 제로 코로나에서 나갈 때마다 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나갈 때마다 이렇게 뭐 10번 나가고 한 번밖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그렇죠. 그래서 번잡해서 그래서 소비가 지금 제로 코로나를 왜 하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요게 있게 되는 이후서부터는 좀 바뀌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또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양회까지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16일에 한 일주일 열리거든요.
그다음에 내년 3월 첫째 주에 양회가 열립니다. 네. 이 사이에는 중국 관료들이 바뀌어요. 이번에 20대 혹시 처음 방송 보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중국은 5년마다 중국 공산당 여기를 보고 말이죠. 카메라 이쪽인데. 습관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회를 5년마다 한 번씩 엽니다. 그냥 31개 성시에서 당대 공산당 대표들이 올라와서 한 2,280명 되는 사람들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총서기를 선거를 해요. 공산당 총서기가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상무위원이라고 중국 집단 영도 체제에서 상무위원이 있거든요. 그럼 7명이에요. 그럼 시진핑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바뀔 때예요. 보통 2기를 하거든요. 그럼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상무위원들이 쫙쫙 바뀌어요. 다 당서기부터 7명이 쫙 바뀌어요. 10년 이상은 못하게? 예, 쫙 바뀌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에 시진핑이 3년, 10년 넘어가는 3년이면 사례가 나오는지 이번에 그 당대회에서 관전 포인트가 시진핑이 3년이면 하냐. 이거는 중국 공산당에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뭐 태동 말고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관례를 깨뜨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푸틴처럼 막 몇십 년 할 수도 있어요. 푸틴이 지금 20몇 년 장기 정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례를 여냐. 이거는 공산당한테 엄청난 부담 주는 일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관전 포인트고. 그렇다면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당연한 거로 그냥 통과되는 걸로 네. 생각하고 있는데 변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정확하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확실하다고 봐요. 변수는 없다. 근데 그래도 아직도 모른다는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또 거기 7명 중에 시진핑 연임한다 치어도 7명 중에 또 누가 되는 것도 엄청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 7명이 지금 시진핑 6명이잖아요. 리커창이 계속 하냐 안 하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리커창하고 시진핑 로설이 다르거든요. 그게 계속 있냐 안 있냐. 그리고 누가 총리 자리 오냐. 이게 이번에 당대에서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방이. 지방 관료들이. 그게 지금 양회에서 국가주석을 선출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양회까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예요. 그때 괜히 이거 코로나를 풀었다가 한국은 지금 7만 명, 6만 명씩 나오잖아요. 중국은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완전 풀어놓잖아요. 막 몇 천만 명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공산당이 부담할 수 있을까? 이 정치적 압력을. 그러니까 그때까지 불확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리커창 총리 사실 뭐 연령대가 네. 딱 그 제한 상한선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연임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요즘 그래서인가요? 자기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고 있다 이런 뉴스의 보도들이 있어요. 리커창이요? 네. 리커창은 나이는 사실 돼요. 7382라고 해서 67세는 할 수 있고 68세는 만으로 말합니다. 67세는 할 수 있고 68세는 못한다라는 게 7382예요. 근데 이번에 그 7명이 사무위원 중에서 사실 시진핑이 넘어갔어요. 68세니까 원래 이번엔 나가야 돼요. 7382 원칙을 적용하면. 근데 시진핑이 4년이면 남으면서 7382를 다른 사무위원들한테 적용하는 게 말이 될까? 그리고 특히 리커창은 67세거든요. 원래는 그 원칙 돼도 리커창은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리커창이 유임하느냐, 이것도 연임하느냐도 좀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금 만약에 연임한다면 이번에 한국에 지금 상무위원장, 전국인민대표대 상무위원장이 오거든요. 리잔수가 그 자리에 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임해서 총리는 못해요. 근데 왜냐면 총리는 헌법이 수정을 안 했거든요. 이기밖에 못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자료로 상무위원장, 국회 여기만 국회의장, 그게 전국인민대표대 위원장이 그 자리로 가냐 이런 이슈가 있죠.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연임되는 그 당대회만이 아니라 그 지방 공무원들까지 전부 교체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게 3월 양회까지. 내년 3월. 예, 그때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불기에는. 완전히 이렇게 뭐 없는 일처럼 하기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사실 요새 공동부유 정책이니 뭐니 해가지고 플랫폼 기업서부터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많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렇죠. 제재를 가했잖아요. 이러한 경제 전반의 기조도 좀 바뀔 수 있다 보시나요? 이번에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사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제재나 이런 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점점 완화가 될 거예요. 정리도 거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변곡점, 네. 변동성을 앞두고 예. 정치적 변동성을 앞두고 예.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만약에 중국에서 찾는다고 하면 예. 뭘 보고 뭘 지표로 삼아서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알고 싶죠? 네. 네. 알려주세요. 그 중국은 제가 모임 독서 모임에서 아니와 독서 다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예, 독서 모임 오세요. 돈 내고. 네. 그게 아니와 독서 모임인데 거기서 그 메타버스를 전문 다루었는데 메타버스는 이제는 모든 기업들과 플러스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플러스 메타버스화 해야 됩니다. 그런 대표 기업에서 중국은 텐센트 같은 기업이에요. 그 플러스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플러스 네. 이거는 워낙 확고한 정책으로 알고 그건 있는데 똑같이 보면 돼. 이번에 메타버스 플러스예요.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1인 1 아바타 시대. 안유화 아바타. 임 대표님, 임 대표 아바타. 이게 아주 자유자재로 이게 온라인상에서 같이 가는 세상이 편하게 어렵지 않게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기업들이 자기 하는 이 밸류 체인에서 어떻게 메타버스화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른 기업과 경쟁이 달라질 겁니다. 네.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풀진 않을게요. 자, 그런 면에서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나 노하우적이나 여기 칩도 들어가요. 칩. 결제 이런 거 다 플랫폼이 생태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중국 기업들 중에는 이걸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게 텐센트거든요. 근데 텐센트 이번에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 타격받았잖아요. 알리바바 같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전망이 있는 기업들은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도 증시에서 요즘 테마로 불고 있는 것이 이제 XR 기기, 애플하고 메타에서 이제 올해 말 나오냐, 내년 초에 나오냐, 뭐 이런 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XR 관련된 그 기업들의 뭐 주가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사실 좀 우리가 좀 뭐 실체는 없었잖아요. 좀 비슷하게. 근데 이번에 진짜 메타버스 세상이 올 거라고 보세요? 그 메타버스 세상 올 거라는 게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메타버스 살아오고요. 왜냐면 그 로블록스나 이런 게임사 다 메타버스 개념이거든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왜 일반 사람들 아직도 올 거냐 이런 질문 안 해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실제는 요즘에 10대들은 시간이 대부분을 메타버스에서 보내요. 그래서 요즘에 왜 10대들이 폭력이 많은지 알아요? 자기 부모를 폭력하잖아요. 네. 왜냐면 게임에서 다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과 메타버스를 구분 못한 거예요. 순간 착각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총을 쏘고 몽둥이를 두드리다가 현실에서 그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메타버스와 현실이 이게 공존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중국 기업 투자할 때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건 알고 하셔야 돼요.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 기업들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를 보면요. 이런 산업 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기업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우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우주로.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점점 이 자본시장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같이 해지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발전한 거잖아요. 벤처 자본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파트너로서 사업을 같이 할 생태계가 잘 돼 있어서 우주까지 사업을 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아마존 똑같은 기업이 찡둥이거든요. 근데 찡둥은 절대 이런 일을 못해요. 이런 산업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중국의 한계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본시장이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벤처 자본이 미국처럼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부가 한번 때리면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는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네. 네. 그럼 요거 하나만 더. 네. 뭐냐면 하나만 더. 네, XR 기기. 네. 요게 이제 만약에 미국 쪽에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오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다양한 컨텐츠가 쏟아지면서 이게 새로운 하나의 그 네. 빅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기기들의 어떤 네. 퀄리티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되게 커요. 맞아, 가격도 많이 하락이 됐고요. 우리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가격까지 지금 내려오고. 아이폰과 같은 그렇죠. 시작점. 디바이스, 예,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폰이 2009년부터 본격 상용화되면서 130만 대를 넘어가면서 이게 본격 시대가 열렸거든요. 이미 그 점을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군요. 하고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집중 심화 시간을. 네. 하여튼 오늘 좀 늦게까지 저희가 촬영이 네. 좀 늦어졌는데 네. 요즘 택시가 그렇게 안 잡힌다고. 오늘 정말 제가 원가를 7만 원 쓰고 7만 2천 원 쓰고 왔어요. 네. 그래도 수료료는 요만한 거.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네. 방송 전에 먹였더니 맛있는 걸 먹이다니요. 먹여드렸더니 먹여드렸다니요. 그 뭐라 그럴까? 대접을 했다고 해야지. 그 좋은 말이 저보다 있는데. 한국어를 못 하시네요. 대접을 했다고 해야죠. 네, 제가 좀 예, 한국어 달리시네요. 네, 하여튼 네. 그래도 참 예. 열정적으로 예. 피곤하실 텐데 맞아요. 네, 해주셔서 정말 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네. 많이 그 네. 지혜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